10월 1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셔야 되는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정말 2배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잠시 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오늘 당 선관위에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 대변인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중진 의원들과 함께하는 중진외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한 주간 이모저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노벨상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노벨 경제학상 발표를 끝으로 시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정필 교수와 함께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서는 한국에는 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가을이 돼버렸어요. 저만 반팔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반팔 입고 다니기. 추워 보이는데요, 작가님. 저도 안에는 반팔인데 겉옷을 꼭 입게 되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렇게 입었지만 지금 살짝 춥습니다. 네, 네. 쌀쌀해졌어요. 우리나라 요즘 뭐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해요. 초여름, 여름, 초겨울,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다 이게 또 기후변화의 기후변화의 현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전부 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연장전이죠, 연장전. 예, 최종 경선 결과. 그래서 보니까 쟁점은 많은데 새로운 뉴스는 그닥 많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그 쟁점들, 또 뉴스로 보도된 것들 중에서 한번 추려서 옥석을 한번 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일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모로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결과였습니다. 당장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에 불복하는 입장 밝히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쪽도 이제 마냥 편치 않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전국을 합산한 경선 최종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50.29%, 이낙연 후보가 39.14%, 박용진 후보 2.14%, 추미애 후보 9.91%로 나타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슬아슬한 차이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을 했는데, 원래 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승리한 후보뿐 아니라 패배한 후보 쪽에서도 이제 사전에 준비해둔 경선 승복 입장을 바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좀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경선 발표 2시간 정도 지난 밤 8시 30분경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의 근거는 이미 이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무효표 처리였는데요.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던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무효 처리한 표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50.29가 아니라 49.32%가 되니까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후 3시에 오늘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무효표 처리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경기에 아예 불복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다. 경선 불복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도 좀 남겼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하고 선관위 입장은 어떠세요? 민주당 지도부하고 선관위 입장은 사실은 뭐 지난 9월부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하고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관위 유권 해석이 끝났고 그거에 따라서 경선 결과를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고요. 오늘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공식적인 그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오후 4시경에는 민주당 그 지도부하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 대내외적으로 민주당 후보로서의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추켜 세우는 그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선관위에서 해석했던 그 당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9조? 네, 59조 1항. 그러니까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일단 무효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제60조 1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퇴한 후보는 무효표가 되고 그 결과에서는 유효한 투표수에 대한 과반만 따지는 거니까 이 당규를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동안 선관위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최고위원회와의 간담회죠. 정식 최고위원회는 아니고. 간담회입니다. 네. 간담회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사진 들어간 백드롭. 네. 그 거의 공인 사진 확정 지은 사실상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런 태도로 보여요. 선관위에서도 이상재 선대위원장도 선관위원장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양 캠프 측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양쪽이 공통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일단 이 당헌당규 문제를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고 이게 경선이 치러진 바람에 일단 당이 이대로 가서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대로 지금 벌써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당이 결선 투표로 다시 혹여나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 원팀이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정말 더 어려워졌다고 양쪽에서 모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또 후보들도 그렇고 서로 명분 있게 합의할 수 있는 권위를 어디에다 둘 거냐.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당 대표와 선관위원장의 권위는 별로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최고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이런 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당무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당규 해석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고위원회 결정? 근데 최고위원회 결정도 만약 못 따르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당무위원회의 그 말씀을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당무위원회라는 게 당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거를 이제 심사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포괄적인 그 개념에 가깝고 당무위원회가 뭔가를 논의해서 결정을 할 때도 당연히 이 선거에 대한 문제는 선관위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 당무위원회를 가더라도 아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전에 당무위원회 소집을 이렇게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요구를 할 때는 당무위원회 멤버들이 이낙연 캠프와 가까운 분들이 숫자로는 많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근데 지금 명시적으로 당무위원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낙연 캠프가.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사실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워낙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하면서 봤는데 양쪽이 다 하는 주장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그동안에 던졌던 의문은 뭐냐면 이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사퇴한 이후에 사퇴 전에 했었던 투표까지도 다 무효화를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애초에 투표에 참여했었던 목적 혹은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한 취지와 배치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동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중간에 던져버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반을 위해서 유리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투표가 다 끝나고 3차 선거인단까지 포함된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했다면 그러면 그 표가 전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최종 발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0% 90%를 득표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그림상으로 보면 이 맥락을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 반대로 보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퇴한 후보를 최종 득표를 계산할 때 그 모수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숫자가 비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두관이나 정세균이라는 이름은 최종에서는 후보 이름에서는 없는데 네. 다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비어있는 퍼센테이지가 1점 몇 %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당규 자체가 뭔가 좀 허술하다라는 지점은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적인 해석은 그동안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놨었고 심지어 이 당규가 2002년 이후로 쭉 유지됐었던 당규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당규가 2002년, 2007년, 2012년 다 적용이 됐고 그 중간에 또 사퇴한 후보들이 있었고 네. 사퇴한 후보들 표를 무효표로 해서 다 계산을 이번하고 했던. 똑같이 했습니다. 예, 물론 그때는 뭐 이렇게 1% 상관으로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대로 된 사례는 있더라고요. 맥락을 보면 2002년에 유종근 후보가 제주 호남 이 경선을 마친 이후에 사퇴를 했는데 그 당시도 지금이랑 똑같이 무효화해서 이제 합산을 했었고 2007년에 유시민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을 때도 이번하고 이제 같은 식으로 합산했었습니다. 결선 투표는 이제 201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사례를 적용할 만한 어떤 그 경우가 좀 없어가지고 2012년, 2017년 그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이낙연 후보의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 입장도 중요할 거고 선대위 어떻게 꾸려질 거냐. 그래서 인적 구성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는 뭐라고 그랬나요? 두 후보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 한마디로 이제 원칙을 지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김두관 의원은 이제 정한 룰대로 계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정당 내부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려는 이낙연 후보 측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원칙을 지키는 일이 곧 승리의 시작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정 전 총리는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야 하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성향 인사들을 끌어안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경선 후보들에게 최대한 이제 역할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당 대표에게 이제 인사권의 일부를 주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오늘부터 그 당 사무총장하고 그 다음에 조정식 네. 이재명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인사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김두관 의원은 2012년에는 무효표 관련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더라고요. 좀 살펴보니까 문재인 후보랑 했을 네. 때 본인도 이제 결선에 가야 된다 해서 손학규, 김두관 두 분이 무효표 관련해서 지금의 이낙연 후보 같은 입장으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 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표로 만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투표권에 대한 침해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이낙연 캠프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당시에 손학규 캠프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였고 김두관 캠프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입장이 좀 달라지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이 사안을 오래 끌고 가기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당사자인데, 그렇죠. 네, 이제 손을 들어주는 게 나왔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거는 어제 나왔던 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렇죠. 7시 반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만 주목을 하시거든요. 이 이제 경선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청와대가 거의 직후에 이제 축하 메시지를 냈다. 이게 하나 중요한 게 또 있고 그 전에 나온 메시지 오전에 나온 게 뭐였냐면 10월 안에 결정된 후보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어제 당일에 2개의 메시지를 발신한 건데 그 신호가 사실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뭐 평자들의 어떤 해석이기도 해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사안을 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이제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 어쨌든 10월 안에 정리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다들 분석이 잘 안 된다. 뭐다. 저는 뭐 나름의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3차 선거인단 득표율이 예상 밖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특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선거인단이나 기존의 흐름과 완전히 다르다. 네. 28대 62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재명 28, 이낙연 62. 그리고 추미애와
추미애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뒤집혔죠. 예. 추미애 후보가 1%대인가요? 2%인가요? 네. 그렇고 박용진 후보가 8%대. 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숫자 자체가 그런데 서울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과 투표가 같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장동이라고 하는 시기적 이슈만으로 이게 설명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당장은 이제 3차 선거인단 투표가 10월 초 들어서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월 6일부터 시작됐죠. 네, 6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대장동 특혜 의혹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장동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보다 이제 3차 선거인단이 모집되던 시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9월 1일부터 9월 14일이었다라는데요. 그때 이미 1, 2차 선거인단 때랑 다르게 대전, 충남, 세종 등 여러 지역들 결과랑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이미 공개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져가는 걸 보고 또 위기를 느낀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제 결과 발표가 나오고 저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멘붕을 하게 된 거냐면 단순히 그냥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매일 비평을 하다 보니까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거든요. 그렇죠. 네. 여론조사 추이랑 전혀 안 맞았어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ARS든 전화 면접 조사든지 간에 저희는 뭘 봤었냐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양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이, 그렇죠. 혹은 진보 지지층 내에서의 양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봤는데 직전에 발표됐던 MBS 여론조사나 갤럽 여론조사나 MBN과 RN서치가 있었던 여론조사를 다 봐도 거의 모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두 배 가까이 앞선 걸로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가 30만 정도 규모의 선거인단에 되면 일반 여론조사와 거의 같게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승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완전히 뒤집힌 선거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2차 선거인단이 바로 그 직전 일주일 전에 발표했었던 내용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그래서 고심 끝에 결국에는 뭐냐면 타임라인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맺어졌어요. 좀 전에 이제 구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9월 4일까지 이어진 1차 슈퍼위크의 결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1차 선거인단에서 압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대세론이 너무 일찍 확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3차 선거인단에는 이낙연 후보의 기존의 지지층이 아니고 연성 지지층, 그러니까 1차, 2차에 빨리 등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표거나 그렇죠. 혹은 굉장히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소프트하게 결집되어 있던 층이 3차에 대거 지원했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장동 이슈가 9월 말부터 본격 제기가 됐는데 2차 선거인단의 투표는 9월 26일,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50억 아들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빠지고 이게 결국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론이 힘을 받던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배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10월 3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고 나서 10월 6일부터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적인 어떤 이슈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3차 선거인단의 모집단 자체가 기존의 1차, 2차 선거인단과는 정치적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집단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건데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도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온 KSOI 여론조사 결과는 또 지난주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비슷한 추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에 쉽게 점화되는 성향의 모집단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또한 모든 선거에서 그렇다시피 엄청난 조직력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결과는 굉장히 좀 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긴 하죠. 당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확정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간단히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광주에 갔습니다. 거기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지사가 이 3차 선거인단에서 크게 진 것을 꼭 집어서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선출은 우리로선 고마운 일이라면서 또 무효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고 이낙연 후보 측을 옹호했습니다. 네, 이재이죠 뭐.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하고 뭐 도보 이준석 대표는 도보로 또 네, 이어갔습니다. 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보 시위? 도보 투쟁이라고 하나요? 예. 이준석이 변신이라고 쳐요. 네. 목소리도 커지고. 목소리 커졌더라고요. 네. 예.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오늘 김만배 씨가 검찰 소환됐어요. 뭐 관련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들어갔죠? 네, 검찰에 출석하면서부터 뭐 혐의들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내고 부인을 했습니다. 우선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나의 것, 저의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느낌을.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내 걸로 하자. 내 걸로 확정하자. 내 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예. 네, 맞아, 말씀해 주세요. 뭐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이 실소유주 논란이 벌어진 거는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때문인데요. 자술서에는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고 김만배 씨에게는 차명으로 맡긴 것이라고 자신에게 이제 여러 차례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검찰이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김만배 씨가 이제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다. 뭐 절반은 그분이라고 표현했죠. 그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김 씨가 오늘 확실히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표정과 속마음이 같을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엄중하게 얘기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 그분 것이라고 했을 때도 그분 누굽니까? 그분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죠. 이게 누구냐? 네. 이게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이제 아마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일 텐데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일 것이냐, 혹은 네. 그 이상의 누군가냐라고 따져봤을 때 지금 자금 흐름을 얘기할 때 언론에서 주목을 덜 받고 좀 빠져 있는 사람이 네. 초기 자금을 투입했던 그 키넨파트너스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SK 최기원 400억 원 정도의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입했던 네, SK 그 재단의 최기원 이사장이 빠져 있다는 거. 아마 그 부분도 검찰에서는 좀 주목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의 흐름을 찾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의 흐름, 그다음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영향을 미쳤는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이런 사건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돈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그 돈의 저수지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박영수 전 특검 딸이 분양받았다는 대장동 아파트가 특혜 분양의 실체를 보여줄 또 하나의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 아파트가 뭐 이른바 줍줍 아파트라고 해서요. 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가 이제 분양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오늘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이제 해당 아파트가 판교 퍼스트 프로지오라고 하는데요. 화천대유 몫으로 아파트 24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4채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밝혀지면 박 전 특검의 딸과 같은 특혜 분양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직 이제 등기가 미등록 상태여서 실매수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근데 다만 법률적인 부동산 등기 등록 시한이 10월 중순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매수자의 정보가 드러나면 이 경우에 이제 박 전 특검의 딸 외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는 미룰 수도 있지 않나요? 미루겠죠. 과태료나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 이거는 네. 네, 과태료나 벌금 같은 이게 사실 정도라서 LCT하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한 LCT 당시에도 건설사에서 빼놨던 걸 특혜 분양했다는 논란이 한번 있었죠.
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르면 이번 달에 인하된다는 소식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요. 이번 달 중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개편이 될 예정인데요. 뭐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이제 각각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상한선이 인하됩니다. 금액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기존에는 81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6억 원짜리 전세를 거래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반값 복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었다라고 선관위원장이 선포했고요. 송영길 당대표도 추천서를 교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 다녀오셨고 최고위원회 간담회 자리 보니까 뒤에 백드롭에 이재명 후보 사진도 탁 찍어놨더라고요. 자,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우원식 열린캠프 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정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네. 선거가 이제 저 이번 경선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중간에 5주가 더 연기되는 바람에 그랬죠.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이 돼서 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긴 경선을 치렀고 토론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네. 오늘 현충원에도 같이 네, 아침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오늘 그 동작이 아니라 대전으로 그 참배 현충원을 대전으로 잡은 것도 여러 가지 정책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이게 민생 현장을 가야 되는데 후보께서 꼭 민생 현장을 처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민생 현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민생 현장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현장이어서 질병청을 가자. 그래서 질병청이 오송에 있잖아요. 네, 오송이요. 이제 거기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보가 3불하고 싸우겠다 이런 겁니다.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국가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첫 행보를 충청도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국가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하자.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 그 묘소에는 첫 일정을 동작으로 가면 이승만, 박정희 쭉 다 전직 대통령들 다 한 바퀴 둘러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성격상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상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뜻도 있죠. 아, 그런 뜻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우원식 선대위원장님은 임무가 끝나셨으니까 이제 열린 캠프는 해산이 되고 공식 민주당의 대선 캠프로 어떻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선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원팀으로 단합해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를 분명하게 해나갈 거고요. 원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열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열린 캠프를 함께 했던 분들은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정권 재창출하는데 원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선대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회자 이름으로 회자되는 분들이 아직 이낙연 후보는 아직은 이의 제기하고 무효표 관련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사퇴하신 정세균 전 총리나 김두관 후보 또 추미애 후보 이런 경쟁 후보들을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소환되는 분이 이해찬 전 대표 본인도 이전에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본인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름이 선대위에서 이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하실 거냐.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궁금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대위를 구성하기 전에 제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뭐 일일이 다 네. 어떤 자리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원칙은 네네. 그분들이 맨 앞장서서 선대위를 끌어가고 또 이 선거를 네. 리드해 가셔야 네. 그야말로 원팀이 되고 정권 재창출로 가는데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 함께 후보로 경선을 치르셨던 분들 또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하신 분들 이분들이 선대위에 흔쾌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네. 본인들의 의사를 잘 들어가면서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거론을 하면서 유시민 등 셀럽들이 다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또 마침 또 유시민 이사장이 네. 연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임기가 곧 끝나요. 네네, 그러게. 뭐 공식적인 어떤 역할을 제안을 하시거나 또는 뭐 얘기가 된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뭐 그 제가 열린 캠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논의한거나 그런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은 이제 정치의 일선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분명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권 재창출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서의 승리 그거는 네.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런 속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에게 맞는 형식으로 또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자. 뭐 이전에는 그 국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요.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 정면 돌파다. 나 그 경기도 관련해서 그 행안위 국감이나 국토부 국감에 나아가겠다라고 하셨었고 그다음에 법이 허용하는 한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죠.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조금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네. 다음 주 국감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일 지금 네. 이제 계속 그 확장 이게 많이 늘어나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국면이. 그래서 코로나19를 잘 관리하는 도지사로서의 임무도 매우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 도지사의 임무라고 하는 게 경기도민들하고의 약속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경기도지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과 또 이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도지사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하기에는 선거법상 제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당에서는 이러저러한 지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보와 당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방향을 정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월차도 이제 다 쓰셨을 것 같아요. 도지사 연월차도. 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빠르게 모두들 많은 사람이 빠르게 정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낙연 캠프 쪽에서 무효표 산입 방법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50.3%가 아니라 50.28%가 아니라 49.3%다. 1% 차이. 1% 차이만 딱 이겼으면 이 문제 안 나왔을 텐데 왜 못 이기셔가지고 선대위원장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표를 받아보고 네.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서. 네. 자, 먼저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선은 네. 이 원칙을 봐야 됩니다. 네. 양쪽 다 원칙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는 선거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는 데까지 룰이 있습니다. 네. 룰에 따른 선거 결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보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공식 후보로 인정을 했고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현충원을 같이 간 거죠. 네. 같이 뛰셨던 후보 세 분 정세균, 김두관, 추미애, 박용진 네. 이렇게 세 분 후보가 이미 이 후보의 자격을 인정했고 네. 거기에 참여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만 지금 안 그러시는 건데 왜 이런 후보들을 당 대표와 우리 당이 그리고 같이 뛰셨던 후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당규 59조에 보면 59조 1항. 예, 59조 1항에 보면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요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2002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뽑힐 때죠. 그때는 유종근 후보가 후보 사퇴했습니다. 그때 무효표를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거긴 그때는 정동영 후보 될 때인데 유시민 후보가 나왔다가 중간 사퇴하면서 무효표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2012년 대선 때 그때 나와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측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건 논란을 해서 그때 정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7년 그때 이제 중도 사퇴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또 논란도 이게 이미 다 논란이 안 됐죠. 우리 당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도 하고 또 확인도 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도 안 됐을 뿐 아니라 후보 사퇴도 없어서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던 건데 2017년에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규 64조에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이제 그렇게 보면 이거는 요번에 새로 만든 조항이 아니고 또 그 만드는 과정도 이해찬 대표가 특별당규를 만들면서 손학규 대표가 뽑혔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의결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손학규 후보께서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논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중간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 중간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를 신청을 했었죠. 이의 신청했는데 두 차례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선관위에서 과거의 전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뭐 적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과거부터 적용되어 있던 거고 또 과거에 이미 적용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논란할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규정상 뭐 그럴 수는 있죠. 이 규정 자체가 변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규정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미 벌써 2002년 대선부터 적용하고 있었던 조항이고 그래서 더 이상 논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장이 퉁 떨어졌다라고 했던 그 원인이 사실은 3차 선거인단 결과 때문이지 않습니까? 28대 62. 정말 이게 너무나도 다른 기존의 여론조사나 기존의 투표 결과나 이런 것과 워낙 또 같은 시기에 벌어진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당원 대의원 투표하고도 너무나도 이렇게 수치가 달라서 그 미스테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정치를 이제 한 평민당 때 저는 입당했어요. 88년. 88년. 대통령 직선제 하고서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대선에서 떨어져서 김대중 구하자 이러고서 평민당 입당해서 그때는 뭐 정치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고 김대중 선생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와서 그러고 보면 33년인데요. 33년의 정치권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하기도 한 속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때문이냐 아니면 선거인단의 어떤 그 조직력이 풀 가동되면서 벌어진 일이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대장동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장동 때문이라면 딴 데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다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온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선거를 한 지금 말씀하신 경기나 서울 권리당원 투표. 우리 권리당원들이야말로 당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큰 분들인데 대장동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랬다면 그분들부터 영향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긴 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대장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원인이 뭔지는 정말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보니까 그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가 세종하고 1차 슈퍼위크 지난 다음 그렇죠. 대전, 충청, 세종 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세론이다라고 이게 첫 바람이 불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그 아주 위기감 속에서 열심히 조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네네. 얼마큼 이낙연 캠프에서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를 수집해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을 해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죠.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처음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에서는 대장동 리스크가 반영된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오늘 오전 아침 오후 이렇게 블록을 보면 어쨌든 대장동은 리스크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 받을 것으로 보여요. 엊그제 저희 원희룡 후보하고도 통했는데 본인이 뭐 일타 강사고 추악한 뭐 이런 거를 다 밝히겠다라고까지 아주 그냥 단단히 칼을 갈고 계시던데 이거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 비리 의혹 사건. 그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이 그림이 간단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LH한테 돈 되는 일에서 공공이 손을 떼라. 손 떼라 했죠. 그렇게 해서 LH가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한 거 아닙니까? 민간으로 다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그 6개월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건 왜 돈 되는 일인데 전부 다 이걸 민간한테 주냐. 이거를 성남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더 공공으로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논쟁이 세게 붙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 있죠. 거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LH 사장했던 이지송 씨 있죠.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현대건설 다 같이 다닌 신영수 국회의원 있죠. 그 동생이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속됐죠. 그리고 우리 후보가 시장이 돼서 3년 동안 정말로 이거를 공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비롯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때 거기에 내내 맞고 나선 그 당 출신의 성남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때 출신의 누구가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던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결국은 민관 합동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5,503억을 공공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일 전체의 그림이랄까 그 설계는 민간으로 가는 개발 이득의 상당한 부분 5,503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부분을 공공으로 돌린 이 설계를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죠. 그다음에 민간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열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 민간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전사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신영수 뭐 이런 분들이 다 연결돼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부담금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을 반으로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민간 쪽으로 이익을 다 주는 이쪽에 대한 조사도 한번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야말로 이게 배임입니다. 이게. 그게 배임이다. 그게 배임이죠. 그리고 민간 쪽 안에서 왜 그 철갑을 두르듯이 법조 일진들을 저렇게 다 배치했는지. 그 사람들 또 면면을 다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다 임명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지난번에 50억 클럽 6분 나온 거 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은 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들이고. 곽상도 최재경 두 분. 그러게요. 이제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하자. 저는 오히려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 소위 이 토건 비리 세력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론, 법조, 그다음에 토건 세력, 그리고 정치권 이렇게 결합이 된 토건 비리 세력의 모습이 코가 조금 나왔어요. 코가 조금 나왔다. 아직 얼굴 다 안 보였고요. 빙산의 일각 정도 코끝이 조금 나왔어요. 그거를 제대로 드러내서 면모를 다 드러내게 하면 요번이야말로 토건 비리 세력의 근본을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민간에게 돌아가는 저 엄청난 수익을 네. 공공으로 돌릴 수 있도록 개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것만 되면 그렇게 이 조사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 대유 비리 사건 이거는 네. 훨씬 플러스가 될 겁니다. 네. 부동산 적폐 세력을 드러내고 이게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제대로 한번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지도부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선 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종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0.29%로 과반을 얻었지만 이 두 사람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49.3% 과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낙연 캠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죠. 오영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네네.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어제 발표한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네네. 오늘 오전에는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 캠프 회의도 하셨다는데 어떤 네네. 결론을 맞습니다. 내신 건가요? 네, 우선 당 선관위에 어제 결정에 대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인식을 했고 그리고 의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로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캠프 소속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 3시에 그 직접 당사를 캠프 측에서 네네. 방문을 하셔서 제출을 하신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한 건가요? 네네. 예, 당이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이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가 언제 소집되는지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당에서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고요. 최고위원들이 오늘 이재명 후보의 간담회가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 최고위원회 위와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해석 권한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에 중간에 한번 정세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 사퇴했을 때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제 제기를 선거관리위원회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제 없다. 무효표 처리에 기존대로 간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으신 거죠? 회신은 받았고요. 그래서 그 회신이 잘못됐고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당에 공문을 보내서 최고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9월 17일 또 27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논의 결과 결선 투표를 도입할 때 사퇴한 후보의 무효 처리라는 규정을 고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인정을 하고 대신 후보들은 사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9월 28일 날 이낙연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고위원회 유권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위한 당무위 소집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네네.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본인은 들은 바가 없다. 뭐 잘못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9월 27일 날 논의 결과를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었던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규 59조 1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네네. 정확하게 답변이 있으면 저는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미 결과 발표가 끝났고 오늘 아침에는 네네. 그 송영길 대표와 함께 대전 현충원도 네네.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네. 우리는 당원 단계대로 간다. 대한민국이 네네. 헌법에 따라 가는 것처럼 당원 단계대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네네. 하셔서 임명장 추천장이라고 하던가요? 예, 네네. 수여했는데 뭐 경선 불복 아니냐 사실상 네네. 경선 불복이라는 네 글자를 입 바깥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네네. 경선 불복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상당한 정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당원 당규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차에 따라서 당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절차, 이의 제기한 절차를 선관위 최고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오히려 당원 당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은 선관위원장이나 당 대표는 이미 입장을 발표를 네네. 했는데 그러면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네네. 그러면은 그걸로 문제 제기가 끝이 나는 거냐 법정으로 네네. 가거나 또는 뭐 당원 투표를 한다거나 그 이후에도 네네. 최고위원회도 뭐 믿을 수 없다. 당의 결정에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우리 캠프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거나 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다. 오늘 네네. 당장은 당 내에서 우리 당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대로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가 빨리 내려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당무위원회 권한, 당무위원회 유권 해석의 권한이 있겠지만 당무위원회가 최고위원회로 위임된 것이 맞다면 최고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혹시 소식 아직 들어보신 못 게 듣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로 예. 간담회 내용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네. 이런 비판도 합니다. 2002년에 유종근 후보, 2007년 유시민, 2012년 손학규, 김두관 이런 분들이 사퇴를 했거나 선거 중에 또는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특히 2012년에는 김두관 후보도 무효표 처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선관위 해석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셨어요. 또 김두관 후보가. 그래서 이 당원 당규 해석도 정당의 경우 기존의 관례를 존중해 가면서 하는 거다. 이런 기존 관례가 무효표를 계속해서 기존에 어제 이재명 후보의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분명할 경우에는 관례에 따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원 당규에 분명히 못 박아 있는 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했던 23,000표하고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던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했던 4,400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 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틀리다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당원 당규에 따랐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최고위원회 해석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크게 앞지른 결과
나왔는데 이게 1, 2차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당원과 대의원들 투표, 서울 지역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51% 득표를 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에서 이렇게 전과 다른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측근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본선에 대한 우리 1위 후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다른 분석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특히 서울 지역 당원 대의원과 그 선거인단의 득표율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뭐지? 시기적인 요인만으로 이게 설명이 되나? 하는 질문을 상식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렇죠. 뭐 저희들도 함께 분석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팀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그 지점 걱정하고 있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요즘 깐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원팀이 가능한 방법 뭘까요? 저는 반드시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층도 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가 제기하고 있는 이 제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당이 논의에 나서는 것이 원팀을 위한 출발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영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최고위원회가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라면 여의도 전국의 묘수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센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씩 보면 미디어 특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했는데 딱 미디어 특위 만들어져서 언론중재법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말까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중진의 격입니다. 여당 편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지금 미디어 특위 관련해서도 미리 쓱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내가 공식 직책이 있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쓱 한 자락씩 흘려주고 가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김성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뭐 이런 댓글 왔네. 미스터 쓱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지금 막 이낙연 캠프 앞에서는 저 우원식 열린 캠프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님하고 인터뷰했고요. 그다음에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하고 또 했는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 무효표 산입 관련돼서 적어도 이의 제기를 오늘 오후 3시 했으니까 최고의 선관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원래 당무위원회에 있는데 당무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했으니 위임을 한 것으로 본인들도 보이니 최고위원회에서 빠르게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뭐 다 선관위하고 당 대표가 입장 냈는데 뭐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냐? 어떤 쪽이십니까? 네,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2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미 당 차원에서는 한 차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규의 해석으로만 보면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그 표를 제외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일단 현행 당규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예, 했고 다만 이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경기 중에 규칙을 바꿀 수 없으므로 경기가 끝난 후에 검토를 해보자 정도로 일단락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가 월수금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내일 모레는 오늘은 간담회 하셨죠. 네. 수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이면 1차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쓱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월수금 최고위원회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오영훈 대변인도 최고위원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규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 없다. 선관위에서 해석한 대로 가는 게 맞다. 다만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기 끝난 이후에 경기 중에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경기 끝난 그렇죠. 이후에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이 규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네. 개정이 꼭 필요하면 이게 중앙위원회와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죠.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회 등 포함해서 당 지도부와 그 이재명 후보 간담회하고 백드롭도 이재명 후보 사진으로 바꾸고 하셨던데 어떻게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먼발치에서만 봤습니다. 분위기가 네. 어땠는지. 대체로 당에서는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후보 네. 중심으로 선거를 잘 치르자는 결의가 있었고 구호 제창도 있었고 네네. 또 후보자는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를 테니 당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당의 후보이니만큼 경기지사직을 네. 조기에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당대표의 의견이 네. 있었죠. 네네. 후보가 당의 요청이 있어서 네. 아마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제 시점이 아무래도 요 다음 주에 있을 국정감사랑 물려 있어서 당의 요구도 좀 수용을 해야 될 거고 또 국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국감을 치르지 않고 사퇴를 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 전에 사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측면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후보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이쪽으로 선택을 해도 다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긴 하네. 어쨌든 당에서는 빠르게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권고를 드렸다. 네, 그게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선거에 제약이 있거든요. 후보가 아닐 때는. 연월차도 다 쓰셨을 겁니다. 네. 그런 점 감안해서 결단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오영훈 대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영환 의원 말고요. 오영훈 의원입니다. 네. 이름이 끝이 다른 분이 계셔서 이낙연 캠프 대변인은 오영훈 의원이고요. 네. 아까 인터뷰하신 분도 오영훈 대변인이세요. 자, 그래서 이 지사직 사퇴 부분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조만간 결정을 하실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면 자, 물어볼 걸 너무 다 한꺼번에 깔끔하게 더 정리를 해 주셨어요. 최고위원회는 수요일 날 지켜보면 되고 지사직 사퇴는 당에서는 권고했으니까 그것도 곧 결론을 내리면 될 거다라고 보셨고요. 그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신중한 모드를 버리시고 국민의힘 쪽이니까. 자, 국민의힘 지난주 국민의힘 4강 결정됐습니다. 지금 4분 올라오셨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다른 후보들과 논쟁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첫 토론회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4명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체로 3등까지는 정해졌었고 네. 누가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냐가 오히려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올라오게 된 건데 좀 아쉽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애초에 선택하지 않아야 될 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감사원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네. 출마하는 것. 예. 그랬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도 네. 예비 경선 과정에서의 득표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공개로 하는데 관리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정보를 볼 때 그 윤석열 후보 측의 김경진 전 의원이 네네. 발표하신 거는 그게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를 신뢰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블러핑이 있었다. 약간 그래 보입니다. 네.
그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대장동 일타 강사다. 완전히 나한테 한번 그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겠다. 네. 대장동 이슈가 이제는 과거에 엊그제까지는 경선 중이라 당이 나서기 어려웠다. 송 대표께서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이 직접 나서서 그 디펜스를 할 거 디펜스하고 공격할 거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장동 이슈 어떻게 그 뚫고 호재다 악재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 뭐 대체로 윤곽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최초에 설계에 관여했던 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맞고 당시에 설계할 때는 일종의 이 전체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전체 공영 개발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거 역시 당시 다수였던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가면서 이제 5,500억 정도의 일종의 환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민간 사업자 이익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 커진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사실 이 건의 몸통이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아무래도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몸통 아니겠습니까?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있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밝혀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검찰이 빠른 속도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나가면 저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실제 주인과 몸통이 곧 나올 거다. 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소위 토건 세력 그리고 거기와 빌붙어서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었던 사람들과 그 유형 이런 게 드러날 거고 드러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부가 한쪽으로 편취되는 일을 막는 과정으로 간다면 뭐 저희도 혹시라도 이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겸허히 수용하거나 반성할 건 하되 이것을 제도 개혁의 골간으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장동계 언론에서는 이번 3차 선거인단 선거 때 굉장히 다른 기존의 흐름과 다른 그 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장동 영향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원식 그 의원도 자기가 33년 선거 그 정치하면서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선거 결과는 처음 봤다. 다 미스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원인이 그런. 만약에 그것이 대장동 건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었다면 그 같은 시기에 거의 유사한 시기에 서울대의원하고 경기대의원 투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기존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뭘까요? 그 시기에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당의 후보가 조기에 뽑히기를 바라지 않았던 특정 세력들이 3차 선거인단에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9월 초 가입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흔적들이 보입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쭉 진행돼 왔던 일련의 이재명 지지의 정도하고는 너무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략 꽤 다수의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투표에 참여한 건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차 선거인단 모집된 시기가 9월 1일부터 9월 14일인데요. 지금 미스터 쓱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그 민주당 후보가 조기에 결정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했다고 볼 흔적들이 그렇게 추정할 만한 흔적들이 좀 여러 군데서 좀 보인다. 그래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러 이제 보수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3차 선거인단에 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저희도 뭐 알긴 알았습니다만 그 규모가 미리 파악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될 거라고 될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굉장히 튀는 결과들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저희로서도 좀 당혹했습니다. 예, 너무 좀 나이브하게 보셨네요. 집행부에서. 뭐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었으니까. 예. 예. 자, 마지막으로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감 아무래도 우리 수석 대표시니까 수석 부대표시니까 내일 공수처가 내일 국회 법사위 첫 국감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많이 자료들을 지금 법사위 의원들이 모으고 계시던데 내일 국감 공수처 국감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그동안은 소위 청부 고발 혹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했었는데 네네. 사실상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녹취록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 라인이 네. 사실상 국기문란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일부 소위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이 단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네. 국정감사를 치르니만큼 이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네. 국감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도 네. 근데 여전히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이 부분을 물타기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영민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헤아려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스터 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엔 야당 편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그 예. 얘기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부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확정됐는데 아직 네. 확정인데도 확정 아닌 확정 같은 뭐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선관위하고 대표는 확정이다라고 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을 또 오후 3시에 했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를. 일단 저는 이제 제3자고 관찰자 입장인데 네. 일단은 그 역대 어느 여야 대통령 후보보다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여당이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워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나라의 도덕적 기준이거든요. 어떤 분은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도덕 교사다, 도덕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여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도덕성은 뭐 이제 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 좀 창피스럽지만 그래도 정권 재창출하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그래도 좀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할 수 없이 그걸 양해하고 하는 건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다. 근데 보니까 예. 어제 그 국민의힘 예. 뭐 내심 그런 취지들이 4강 예. 주자가 모두 이나땡 이재명 나오면 땡큐다. 예. 예,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내가 예. 경쟁력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대략 한 달 남았는데 11월 5일이죠. 예. 원희룡 후보의 4강 진출 예. 최종 라운드에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지금 보세요? 매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기 효과. 예. 이제 4강 최종 라운드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당 후보로 확정된다고 전제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를 누가 가장 손쉽게 꺾을 것인가 네. 하는 뭐 꺾는 건 상수고 손쉽게 꺾을 거의 예. 문제입니까? 그 전투력, 예. 그 경쟁력을
전투력의 경쟁이 될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흔히 말하는 대장동 1타 강사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네. 이재명 후보와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그게 다른 후보들도 좀 자극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원희룡 후보가 보니까 예. 그 소위 유승민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소위 무슨 천공, 예. 뭐 지장, 예. 그다음에 또 뭐 참 말로 하기도 좀 흥문침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예. 유승민 후보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더 크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런 평가는 좀 의외의 평가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합리적이고 네. 또 지적이고 네. 또 정책 전문가고 네. 컨텐츠가 강한 네. 그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 또는 젊은 층에서 고정적인 지지층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의 그런 시선을 생각한다면은 그 이슈를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 네. 본인의 장점인 정책, 경제, 컨텐츠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무속 뭐 이런 거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논쟁을 본인이 주도하는 것이 네.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무속과 네. 지나치게 미신과 무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네. 결정권자로서 합리적 결정보다는 굉장히 그런 믿음에 의거한 결정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이제 원희룡 후보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조금 더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추억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그만하고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콘텐츠 위주로 가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죠. 본인들이 유리하다. 후보들이. 내가 이 논쟁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테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뭐 시켜도 안 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 부분은 상당 부분 그건 가짜 뉴스였죠. 세월호 때 침몰 그 시간에 무슨 관저에서 뭐 구설하고 있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던 게 나중에 드러났고 뭐 오방색이니 뭐니 하는 건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최순실 씨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슈였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의존하거나 그런 건 제 기억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들이 만약에 그런 미신적 요소에 중요한 판단을 의존한다고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죠. 만약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검증돼야 될 부분이고 그거를 어느 후보가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유리하다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죠. 다만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메인 이슈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그 중심으로 논쟁을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중심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후보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은 사실은 해야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뭐 본인이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정책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는 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자, 대장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아직도 그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민간업자들이 공공투자, 공공개발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공공이 다 대부분 다 가져가야 된다고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역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성남시는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돈이 얼마가
벌리든 간에 그건 민간이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한 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구조. 하는 것하고 거기에 또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불법 위법이 없었느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불로소득, 일확천금의 그런 이제 불로소득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정치권으로 흘러간 건 없느냐, 대선 자금으로 흘러가는 건 없느냐,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천화동인의 1호의 실소유주. 이거는 이제 실소유주가 저희 김만배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 본인이 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네.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유동규 씨가 그 배당의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 사실상 차명 계약이 됐다. 그런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불로소득이 정치권이나 또 성남시 의회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해야죠. 그러니까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네. 하나는 돈의 흐름.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저 우원식 의원한테도 그 비슷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예. 구조는 불가피했던 측면들이 있다. 민영으로 가려고 했던 거를 겨우겨우 반반 맞춘 거다. 예. 앞으로는 뭐 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하겠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봐라. 네. 지금 돈의 흐름은 전부 다 국힘 쪽이나 그쪽과 비슷한 가까운 쪽한테 돈의 흐름이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더 찾으면 국힘 쪽에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돈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사실이라면 특검을 통해 해가지고 네. 빨리 좀 규명됐으면 좋겠는데 네. 죽어라 특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껏해야 그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퇴직금 간 거 원유철 전 의원한테 어떻게 얼마가 갔다 이런 이야기 정도지 네. 나머지 수백억 수천억대의 그런 어마어마한 돈의 출처는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저 특검을 절대 안 하려고 버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자기들한테는 간 거 별로 없고 대선 자금이나 뇌물 이런 거 가는 거 별로 없고 국민의힘 쪽으로 대부분 다 갔을 거라고 확신하신다면 네. 그 특검 하시면 돼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특검에 대해서는 네. 네, 또 민주당에서는 특검 오히려 시간 끌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네. 국감 네. 그 몇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교문위 국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문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첫날 이제 전체 국감 이제 위원회가 오전에 파행됐던 거 말고는 네네. 저희 교육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내일 국감에서 그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관심의 포커스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은 법사위 공수처 국감 관심 살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위하고 국토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의 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감에 참석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내일 법사위 국감 어떨 것 같습니까? 법사위는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출범이 이제 이번 1년 됐나요? 1년도 채 안 됐죠?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조희연 교육감 기소한 거 말고는 기소를 직접 못하고 또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겼죠. 검찰에 넘겨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소된 거. 기소라기보다도 이제 처리한 거. 그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에 넘겨주고 이런 기관 뭐하러 만들었나 하는 게 이제 주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 또 여당은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그 사건 네네. 그런 거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 유지하고 지사직 빨리 그만두라고 그랬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사직을 빨리 그럼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감까지는 하고 그만둬야 됩니까?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려면 일찍 그만뒀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국감 불참하면서 피해가면 별로 본인에게 덕이 안 될 겁니다. 본인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맥락이라면은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서 똑같이 자신 있게 일관되게 또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바깥에서는 뭐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정작 국정감사에는 안 나온다. 나와야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이 꿀단지처럼 붙잡고 있던 지사직을 그때서야 내놓는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중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빨리 내려놔라 이러더라고요. 자, 국감까지 오늘 조혜진 의원님과 함께 중진의 격 살펴보았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노벨상 주간이었습니다. 생리의학상. 지난주 월요일 날 생리의학상.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한 얘기가 잘 모르고 한 얘기였더라고요. 생리의학상 시작으로 해서 경제학상까지 차례로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자, 이 시즌만 되면 언론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등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꼭 비교를 하죠. 일본에서는 벌써 몇 명이나 나왔는데. 자, 오늘 대통령을 위한 과학 시간에는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 노벨상 주간이었는데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과학 코너니까 과학 부분 수상자 업적 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생리의학상 발표가 났었는데 데이빗 줄리어스하고 이제 아뎀 파타푸니안 이 두 분이 받았죠. 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고추의 매운 맛이 이게 아픔과 같다 이런 거 뜨거운 아픔이다 이걸 이제 처음 밝혀낸. 옛날에도 이런 말은 있지 않았어요? 통각이다. 네. 이런 얘기는? 네,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실제 수용체를 통해서 뭐 전달이 되는지 이걸 이제 규명한 공로인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물리학상이 그 이제 마나베 슈크로 교수하고 클라우스 하셀만 이 두 분이 그 물리 모델을 물리학에서 기반을 두고 이제 기후 모델을 처음 만든 그 공로하고 이제 그 조지오 파리시 교수는 그 복잡계와 관련된 이제 업적 이런 걸로 이제 공동 수상을 하셨죠. 특히 그 기후 관련해서 기후 모델을 만든 즉 이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온 거는 이제 거의 처음이라서 예, 굉장히 좀 지금 또 기후 위기 상황이고 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꽤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벨 화학상은 그 독일 이제 베냐민 리스트 교수하고 미국의 그 데이빗 맥밀런 교수가 받았는데 유기촉매를 개발해서 이제 의약품 개발에 이제 상당히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 무슨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촉매는 보통 금속이나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그럼 아무래도 뭐 금속 중독이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기물을 쓰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노벨상 수상 소식 전해지면 늘 한국은 왜 노벨상 못 받느냐? 일본은 몇 명인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왜 못 받는 겁니까? 뭐 노벨상 받을 만한 연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연구를 못한 거는 사람이 잘 못해서 그런 거다. 뭐 지원이 부족하다. 뭐 대체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우리가 팬데믹 대처를 되게 잘하니까 네이처 인덱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이처지에서 이제 그 기관하고 국가 평가하는 그런 인덱스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나? 왜 이렇게 방역 잘하냐고. 그러면서 한국의 과학 내지 과학기술 전체를 이렇게 좀 리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대처 잘했던 거는 이제 정부 주도로 강력한 R&D 예산을 투입 잘해서 그렇다. 일단 좋게 평가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이제 R&D 들어가는 게 4.9%, 4.5%인데 이게 2위, 세계 2위입니다. 이스라엘 이어서.
이스라엘 4.9% 이어서 세계 위로 되게 높긴 이거 해요. 너무 다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던데. 이제 민간이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한다는 게 이제 그 통계 함정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국책 연구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민간 뭐 이제 회사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회사에서 하면서 다 이렇게 그 통계를 이제 빠지고. 어디까지 잡느냐에 좀 이제 그 한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의 개념 정의도 좀 현장하고 다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네이처 인덱스 리포트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기초과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한국은. 그래서 창의적인 연구가 어렵다. 이런 현실도 지금 지적을 했어요. 한국과학계가. 그러면서 이제 그 논문 개수 중심의 평가,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출연 연구과제나 예산 이런 것이 여전히 좀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 정출연이라는 게 정부 출연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엔 벨 연구소 같은 곳도 있는데 한국도 이제는 삼성 같은 대기업 또 기초과학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고요. 삼성이 정부 R&D 예산 제일 많이 받는데 이러던데. 뭐 삼성현대 이런 대기업이 뭐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과 응용연구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내부에서도 늘 해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는 것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종필 박사님 기초과학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제일 돈 안 되는 분야 하고 있어요.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많이 느끼죠. 어디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상대적 소외감을 일단 느끼십니까? 저 같은 입자물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단위가 다른 잘 나가는 반도체 분야나 이런 데서 굴러다니는 돈하고 뭐 한 10배, 100배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은.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나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기초 베이식 사이언스라고 말은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으시는 원천 기술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분들의 개념은. 근데 이제 현장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기초과학은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기초가 되는 정말로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좀 인식이나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연구 지원과 평가 방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해오고 있죠. 올해 그 노벨상 받은 방금 소개했던 베냐민 리스트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네. 노벨상 같은 혁신적 연구 성과 내려면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 자유. 밤낮 없이 더 일해 라고 말하는 대신 삶에 대해 생각하고 즐기라고 조언한다. 이 노벨 수상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창의적인 연구가 나오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화 없죠, 한국에는. 한국에는 어쨌든 논문 개수를 채워야 되니까. 쓰레기 같은 논문만 양산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이 가장 그 기초적인 어떤 연구 수행 단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국 4년제 대학 중에 물리학과가 47곳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설치 비율이 74%예요. 25%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화학, 수학, 생물학과가 없는 대학도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자료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반도체 이런 거는 잘 나가고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어떤 뭐 대학에서의 어떤 그 베이스는 사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 뭐 노벨상을 타는 게 뭐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기초과학에 투자하자? 그럼 투자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그 뭐 한때 뭐 이렇게 어느 유명한 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노벨상 프로젝트로 받은 밀어주기 프로젝트 있었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올림픽 메달 따듯이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노벨상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하는 쪽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야, 이거 우리 일본 그 소부장 대체하는 거 한계가 있어. 우리 기초과학이
기부안을 안 깔아주면 특히 재료 소재 부분은 네, 맞습니다. 더 진전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의 측면에서도 네. 기초과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성과학이나 이런 쪽 부분에 연구가 네. 쌓여 있지 않으면 그게 네. 소재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도호쿠 대학 같은 경우에 거기 물리학과 그런 전체 교수가 한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네. 서울대는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5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 데서 이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잘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그 공업 입국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격해왔잖아요. 네. 추격해왔고 경제성장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초과학은 외국에서 잘하면 그냥 잘 들여다가 써서 우리는 응용과학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사회가. 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네. 이제 후쿠시마 저번 주까지 우리 후쿠시마 했는데 후쿠시마에서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오염 물질이 한국에 오느냐 마느냐 편서풍이 불어서 안 온다라고 네.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불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갔냐면은 한국 기상청이 아니라 독일 기상청 홈페이지에 갔어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기류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려고 일반 사람들이 독일 기상청 홈페이지에 몰려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서 이제 기후 모델 만드신 분들이 노벨상 받았는데 네네. 기후 위기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기후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처럼 우리 한반도 주변의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평소에 어떤 그 연구 성과들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이기도 하고 이제 기후위기 시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더욱 기초과학이야말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기초과학은 국가안보다. 자, 그러면 네. 그럼 활발한 지원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아까 뭐 인적인 측면 그다음에 조직 문화적인 측면, 예산의 네. 측면 이런 등등의 네.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것까지 짚어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 네. 뭐 진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일단 네. 기초과학 들어간 가지고 투자라 생각한 분들이 많아요. 이 투자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그러면 더 돈 안 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자, 네. 반달가슴곰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 씁니다. 네. 왜 그래요? 반달가슴곰이 돈 벌어줍니까? 생물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를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 생태계의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그냥 대가로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베냐민 리스트 교수 예도 네. 들었는데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문화 정책에서 이걸로 되게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K컬처. 네, 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K사이언스. K사이언스를 만들려면은 K컬처가 성공했던 그 방식을 따라가면 돼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말자. 네. 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학을 잡고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인력 양성소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걸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물리학과가 75% 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전에는요 저희들이 학력고사 보고 대학 갈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이과에서 제일 꼭대기 있었어요. 제가 그 학과 출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모든 의대 뒤에 있던데.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모든 네. 의대, 약대, 한의대 뒤에 이렇게. 굳이 공부 잘하는 학생 물리학 올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네. 뭐 일본의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최소한의 어떤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 투자로 즉각적으로 기초과학에 얼마를 몇 년간 투자하면 그게 우리한테 돈으로 얼마 들어올 거야. 그게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네. 롱텀에서 보자면 네. 기초과학이 안 보고 그것이 산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긴 안목 인문학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 주제는 우주개발? 누리호 발사 앞두고 한번 다시. 누리호 발사도 앞두고 있고 올해는 뭐 화성 탐사도 많았고 해서 우주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우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건국대 상어대학교 이종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